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겁던 주말이 끝이 났습니다. 월요일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네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면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161억 원 규모로 바이낸스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오늘도 나왔죠. 최근 들어서 대규모 이체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을 하죠.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요즘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에 폭락 때 개미들은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은 매수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의 임원이 암호화폐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더 포함시킬 수도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의 임원인 암호화폐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더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디지털 상품 개발 혁신 부문을 맡고 있는 제인 비안 카마노 이사는 일반적인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모델은 현재 전환기에 있으며 그 변화는 자산의 디지털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비안 카마노는 이제 자산의 토크나 디지털화에 의해서 투자자는 보다 용이하게 비유동성 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들 자산에는 부동산, 지적재산, 나아가는 예술과 같은 비전통적인 자산까지 포함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자산을 우리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디지털 자산의 제공자로부터 문의가 늘고 있지만 클라이언트, 즉 고객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그것들을 거래하는 것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고객이 익숙하고 원활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나 비앙카마노는 금융자산 평균적인 포트폴리오는 지금부터 5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포트폴리오의 거의 모든 것을 주식, 채권, 현금으로 모델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예술, 지적 재산 등의 자산의 보유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만약 당신이 그 최전선에 있다면 새로운 상품이나 그 주변의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언급을 하면서 증권형 토큰, 즉 STO는 업계에서는 비유동적인 자산을 토큰화하고 그 가치를 세분화의 투자자에게 제공할 방법을 찾아왔었죠. 네,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산의 변화가 5년 뒤면은 눈에 띄게 바뀔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현재도 자산들이 하나둘씩 토큰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일본의 경우 이미 노무라, 다이와 등 일본 증권사 6곳이 STO 협회를 설립을 했고 SEC에 다수 STO 거래 승인 요청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라투아니아의 경우에는 STO 지침을 발표까지 해버렸죠. 네, 이렇게 우리의 전통적인 투자 습관이 암호화폐 기술로 인해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시진핑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언급을 했었죠. 블록체인이 미래의 기술 핵심이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베이스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떼어 놓는 것은 단팥 없는 단팥빵일 텐데요. 현재 중동에서도 친암호화폐적인 분위기가 촉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AE 암호화폐 자산법이 중동 친암호화폐 분위기를 촉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마켓 오더스의 공동 창업자 수키 주트라가 최근 UAE 정부가 공개한 암호화폐 자산법 초안에 대해서 UAE 법안 결의를 통해 전 세계 암호화폐에 대한 개장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친화적인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에 대해 이제 이를 계기로 다른 중동 국가들도 암호화폐의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면서 투명하고 구체적인 규제를 통해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적인 분위기가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진핑의 발언 후에 중국 내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바이두는 최근 7일 블록체인 검색 지수가 전주 대비 894%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는 최근 7일 비트코인 검색 지수가 하루 평균 31,955를 나타내며 전년 동기 대비 108%, 전주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7일 블록체인 검색 지수는 하루 평균 42,444를 나타내 전년 동기 대비 349%, 전주 대비 89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의 바이두의 블록체인 검색 지수가 전주 대비 많이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의 영향이겠죠. 이뿐 아니라 블록체인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중국의 공기업이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국가전력이 블록체인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국가전력 독점 공급 기업인 스테이트 그리드가 산하 블록체인 기업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스테이트 그리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유한공사있는데 참 이름 기네요. 네, 아무튼 스테이트 그리드 산하 스테이트 그리드 전자상거래 유한공사가 지분 100%를 출자를 했네요. 해당 블록체인 기업은 향후 국가 전력망 도입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 및 서버의 연구 개발 그리고 플랫폼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바로 설립한 것을 보게 되면 이미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던 것으로 보이죠. 현재 전 세계의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지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중국의 스촨입니다. 이 스촨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부주석인 이제 스촨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지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스촨 고품격 발전 전략 포럼에서 장양 중국 증권감독관위원회 부주석이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가 중국에서 채굴된다며 2위인 인도는 4%, 3위인 미국은 1%에 불과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스촨은 풍부한 수력 자원으로 인해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지로 자리매김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어서 스촨은 향후 비트코인 채굴 기지로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방면에서의 산업 발전을 꾀해야 한다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처럼 현재의 미중 무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으로 패권을 빼앗아 오려는 노력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이낸스 측은 이번 중국의 블록체인 전격 도입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영향이 크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SEO는 중국 블록체인 전격 도입의 영향은 리브라가 가장 크다 언급을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리브라 출시의 영향이 중국의 전격적인 블록체인 도입을 촉진시켰다 언급을 한 건데요. 네, 그는 이어서 마크 저커버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미국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은 당연히 난감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여전히 리브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리브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 자칭 리브라의 경쟁자라며 비너스 프로젝트 출시를 예견했었던 바이낸스였는데요. 네, 리브라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비너스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었죠. 네, 이뿐 아니라 이번에는 바이낸스의 공동 설립자이죠. 허이가 비너스와 리브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다시금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8% 상승하며 1100만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의 경우 0.4% 상승하며 21만 2천원대, 리플 XRP의 경우 1.6% 상승하면서 34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9위의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2% 상승하며 16만 3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더미너스 같은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68.4%로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바이낸스 측이 발표한 리브라와 비너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공동 설립자가 스테이블코인 비너스와 리브라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낸스의 공동 설립자 허이는 최근 미국 블룸버그와 기자와 대담을 하고 바이낸스가 진행하는 지역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죠. 비너스와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네, 허이에 의하면 비너스는 개발도상국의 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언급을 하면서 송금 비용의 삭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리브라와는 다르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허이는 이 프로젝트의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해 기획을 진행할 때에 서방 여러 나라의 정부 기관 등과는 협력 관계를 맺지 않겠다 언급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경제권 구상 1대1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1대1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의 모바일 인터넷이나 핀테크 업계가 발전한 점, 거기에 더해서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업계의 지원에 적극적인 점을 등을 들고 있는데, 이전에도 법정화폐를 담보하는 방법이나 비너스 통화의 발행량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 바이낸스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사무엘님이 설명을 했었죠. 네, 이와 같이 바이낸스는 중국 정부나 타국의 현지 정부와는 융합된 형태로 사업 확대를 전략하는 길을 내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대담의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비너스의 목표를 시사하면서 금융 서비스가 두루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을 실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허이가 말한 비너스와 리브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차이점뿐만 아니라 다른 점들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과 규제 관계자들은 리브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통화 주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의 경우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을 막을 경제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만약에 자국 법정 화폐 대신에 리브라를 선택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포함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비너스는 리브라와 달리 발행 정부가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비너스의 담보 설정부터 발행량까지 정부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리브라와 달리 비너스는 어떠한 통화 권력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리브라, 비너스 딱 두 개만 보게 되면 비너스가 압도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인지도 면에서는 리브라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정식 출시 전까지 이러한 점을 잘 보완해 나간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국가들에게 너네들의 주권을 빼앗을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리브라와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뀐 엑스래피드를 출자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머니그램일 텐데요. 이 머니그램이 빨리 엑스래피드를 더 많은 시장, 전 세계로 확장하라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CEO 머니그램 XRP 사용 기반 확대시킬 것.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죠. 리플이 투자한 머니그램은 국제 송금 및 결제를 위한 XRP 사용 기반을 빠르게 확대시킬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머니그램의 CEO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그는 리플이 XRP 기반 국제 결제 솔루션 ODL의 보급에 더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며, 그는 리플이 더 많은 시장에서 더 빠르게 ODL 솔루션을 보급시키길 원하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았는데 조금은 짧게 나온 듯하여서 다른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그램 리플 XRP 기반 국제 송금 시스템 전 세계 출시. 짧게 축약하여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은 똑같습니다. 2주 전 머니그램 CEO에게 전화가 왔다. 화가 나 있었다. 그 이유는 리플사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화 내용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웠다 였는데요. 이제 이에 더해서 추가적인 멘트를 말씀드리면 머니그램의 CEO는 우리가 더 많은 시장에서 좀 더 빨리 엑스래피드 즉 ODL을 퍼뜨리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멕시코와 이 솔루션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더욱 공격적으로 퍼뜨리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빵영은 이제 규제 당국과 시장 메이커가 완전히 합류할 것으로 확신할 때에만 회사가 새로운 송금로를 개설할 것으로 밝혔다고 하는데, 이처럼 리플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리플의 솔루션을 써봤던 기업들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리플사의 솔루션을 홍보하는 모습들은 예전부터 봤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머큐리 FX죠. 지난 1월에는 영국에서 멕시코로 4,574달러를 송금하기 위해서 ODL 기술을 사용했는데, 기존에는 31시간이 걸렸지만 지불이 몇 초 만에 수수료 또한 102달러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SNS를 통해서 리플의 솔루션이 최고다라는 글을 계속해서 올렸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이 리플사의 솔루션이 완벽하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증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호화폐의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게 되면 그동안 많은 호재가 쌓였던 리플 XRP의 크나큰 상승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바하마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브해의 700여 섬,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약 30개로 이루어진 나라 바하마는 자연재해 등 현금에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을 특히 고려하여 정부 발행에 디지털 화폐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바하마 중앙은행의 존 롤 총재는 10월 25일 에수그마 섬에서 비즈니스 아웃룩 연설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샌드 달러라고 불리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법정 화폐에 연결된 디지털 지갑과 신원 확인 정보를 포함한 카드가 부여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롤 총재 같은 경우는 결제 시스템은 무선으로 복원이 가능하며 현금 수송이나 현금 취급에 따라다니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며 다양한 지원을 전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연재해 후에 니즈에 대한 대응을 우선할 수 있는 유연성을 회복하며 재해를 입은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성을 되찾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의도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몇 달 후가 지난 후에도 송전망이 일부 지역에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데, 글로벌 메쉬랩사의 엔지니어 리차드 바이어는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농촌과 개발도상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비싸고 간헐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는 보다 좋은 솔루션은 필요한 장소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확실히 촉진할 것이다. 비트코인 거래는 메쉬 라디오나 SMS 등 대체할 저대역폭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인터넷 접속이 없는 경우에도 저 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비트코인 거래의 편리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보상 검증자 최대 연 10%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서 3월로 예정된 이더리움 2.0의 출시를 앞두고 POS 지분증명 합의 프로토콜에 빠뜨릴 수 없는 존재인 검증자의 보수 모델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업 컨센서스의 책임자 콜린 마이어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2.0의 검증자가 되려면 최소 32개의 이더리움 락이 필요하지만 그 경우 스테이킹 보수로 네트워크 출시 시점 연 4.6에서 10.4%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마이어는 이달 오사카에서 이제 개최된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인 데프콘 5에 이제 검증자가 연간 총 이익과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앱은 하드웨어 소비 전력 변동 비용도 고려되고 있으며 검증자뿐만 아니라 프로토콜 연구자나 일반 마니아도 이더리움 2.0의 네트워크 경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되고 있다고 하네요. 2020년 초 출시와 함께 연동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쿠코인이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제 10월 31일 출시한다고 하는데, 네, 이 새로운 서비스는 10월 31일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될 것이고, 쿠코인 사용자들은 거래소에서 자금을 빌려 그들의 거래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마진거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바이낸스, 크라켄, 후오비 프로, 비트맥스를 포함한 글로벌 경쟁사에서 준비 중이죠.
네, 비탈릭 부테린 서베이 응답자 60%가 해킹 복구를 위해 롤백해서는 안 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26일 트위터에서 인기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이 해킹을 당했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 도난당한 자금은 롤백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당신은 이더리움을 얼마나 예치해야 한다 생각하는가 라며 투표를 게시했습니다. 네, 26일 오후 10시 기준 개입은 절대 없어야 한다가 62%로 압도적인 표를 받았다고 하네요. 네, 미 법원이 다크웹 마약 딜러 비트코인을 몰수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 위스콘신주 법원이 돈 세탁, 마약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크웹 마약 딜러의 로컬 비트코인 계정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하라 명령을 했었습니다. 네, 몰수 금액은 약 15만 달러 상당의 17BTC로 체포 당시 피고의 거주지에서 몰수된 5만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탐욕 지수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50으로 전날보다는 이제 3포인트 내린 50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중립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달이 3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3일 동안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던 70포인트를 넘으며 10월달을 마감하고 산뜻하게 11월달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추세로 보게 되면 전혀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1.6% 오른 347.07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6.76원으로 한 1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 상승한 3.4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한 0.1%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활기가 조금씩 다시 뛰고 있습니다. 과연 2017년 말, 2018년 초에 보여주었던 강력한 대상승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